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 이야기 꽃고경의 채널의 윤희종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이오 산업 얘기를 하다가 게임 산업 얘기로 살짝 넘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게임 산업 얘기를 제대로 해보기로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냐, 바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글로벌 진출 얘기예요. 특히 3N이라고 말하는 대형 게임 회사들 있잖아요.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글로벌 진출 이미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글로벌 진출이 약간 아시아 지역, 동남아, 중국, 일본 이쪽에 집중돼 있었다면, 게임 산업의 거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유럽 이쪽 시장을 공략을 하고 대형 게임 개발사들과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NC소프트의 프로젝트 TL이에요. 이 TL이 뭐냐면 더 리니지의 약자예요. 아, 뭐야? TL이 더 리니지였어? 네, 그 리니지 TL이 원래 리니지 이터널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엎어지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한 거거든요. 하여튼 이 프로젝트 TL을 보면 북미 유럽 시장을 확실히 노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나요. 그 느낌이 왜 나냐, 얘네가 콘솔 지원을 계획을 했거든요. 이 콘솔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시장 점유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북미 유럽에서는 진짜 잘 나가는 플랫폼이에요. 북미에서만 게임 시장에서 콘솔이 44.3%를 점유하고 있고, 유럽에서 36.2%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 콘솔 시장의 규모는 60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실 CF도 찍고 이래서 택진이 형으로도 유명한데, 이 택진이 형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서 모바일 MMORPG 시장을 창출한 경험을 글로벌 시장에 이식하려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 나날이 성장하는 글로벌 콘솔 시장이 새로운 무대가 될 것이며, 우리가 여러 가지 콘솔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에서 성공하려면 콘솔 시장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콘솔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TL만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특이하게 본 게 이 퓨저라는 게임이에요. NC소프트가 직접 개발하는 건 아니고 유통하는 게임인데, 이게 뭐냐면 콘솔로 하는 리듬 게임이에요. 리듬 게임이 뭐냐, 세계적으로는 되게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마이너한 장르거든요.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DDR, 그 다음에 기타 히어로, 그 다음에 뭐 저스트 댄스 춤추는 게임도 있고, 일본의 태고의 달인 북치는 게임. 사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개발한 DJMAX나 뭐 오투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되게 덜하죠. 나 오투잼 되게 중학교 때 재밌게 했는데. 그쵸. 저도 오투잼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그 오투잼이 지금도 막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를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NC소프트만 얘기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넷마블, 그 세븐나이츠라고 모바일 게임 되게 유명한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얘네가 뭘 하고 있냐면, 이 세븐나이츠의 콘솔 버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좀 연기가 됐대요. 그래서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사실 티저를 봤는데 이 영상이 되게 멋있고 막 음악도 웅장하고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그 인게임 영상이 없어서 사실 뭐 하는 게임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우리나라 게임 회사에서 콘솔을 만든다니까 되게 기대는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종이 닌텐도 스위치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 닌텐도 스위치가 이제 최근에 닌텐도에서 개발한 퍼스트 파티 게임인 동물의 숲 때문에 엄청 세계적으로 인기가 되게 많아요.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타임 언더러가 출시가 된다면 이런 세계적인 닌텐도 인기 현상에 좀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넷마블 방준혁 의장도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적이 있거든요. 넷마블이 나갈 길은 글로벌이다. 우리는 세계 유명 게임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글로벌로 나가겠다, 세계의 무대로 뛰어들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거죠. 과연 우리나라 게임이 세계에서 먹힐 것인가? 진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3N 게임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런 생각이 퍼져 있죠. 이미 유명한 IP 가지고 결국 우려먹기 하는 게임만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IP가 외국에도 먹힐까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게임들은 이 IP의 덕을 본 게임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NC소프트의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에요. 이 리니지라는 게 어렸을 때 게임 하던 세대들한테는 정말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저만 해도 리니지 맨 처음에 그 캐릭터 만들 때 주사위 굴려가지고 캐릭터 만들던 시절부터 해서 막 콘18 기사 뽑으려고 밤새고 막 이랬어요. 주사위 돌리다가. 이 리니지라는 게 결국 린저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우리
세대에게 깊게 각인되어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도 계속 리니지 게임들을 만들죠. 뭐 리니지로 발표된 것만 해도 리니지 1, 리니지 2, 리니지 M, 리니지 2M, 그 다음에 넷마블에서 만든 리니지 2 레볼루션, 그 다음에 방금 그 프로젝트 TL도 결국 리니지고, NC소프트뿐만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리니지 2M을 매출로 눌러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넥슨의 바람의 나라 연 있잖아요. 그 바람의 나라가 1996년에 나온 게임이에요. 25년 전 IP를 가지고 지금 다시 게임을 만들어서 그게 대박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갖는 IP의 힘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IP가 외국에서, 특히 북미 유럽에서 먹히겠냐는 거예요. 동남아 이쪽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게임들이 잘 알려져 있어서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북미 유럽의 리니지 아세요? 해봐요. 그냥 뭐 들어는 봤는데 정도의 반응이 가장 호의적인 반응일 거예요. 북미 유럽에서 성공하려면 이제 게임성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게임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냐? 저는 결국은 이건 독창성이라고 봐요. 젤다의 전설, 마인크래프트, 이런 완전히 참신한 게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세상에 정말 잘된 유명한 대작 게임들 중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평범한 게임인데 그 안에 자그마한 독창성을 심어서 성공한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닌텐도의 슈퍼마리오예요. 이 슈퍼마리오 시리즈의 첫 작품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는 게임이거든요. 1987년에 처음 나왔는데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 플랫폼이라는 장르의 게임이에요. 근데 이 평범한 게임이 왜 성공을 했냐? 어떻게 하면 유저가 좀 더 재밌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나온 독창성을 조금 심어주는 거예요. 아마 슈퍼마리오 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파이프 같은데 마리오가 이렇게 띠링띠링띠링 하면 들어가가지고 거기 동전밖에 없어요. 맵 전체에. 그럼 막 그 동전 막 먹고 신나고 막 이런 기억들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유저들한테 내가 보너스 스테이지를 발견했다, 이런 성취감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 같은 거예요. 당시에 닌텐도 그 게임이 검은 화면 위주였는데 이건 좀 알록달록하게 천연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하늘 나는 기분 주기 위해서 막 콩나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구름에서 막 이렇게 뛰면서 다니고, 그런 자그마한 독창성들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에요. 저는 이 닌텐도와 슈퍼마리오 얘기를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아까 닌텐도가 플랫폼 장르를 가장 잘 만드는 게임 회사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모바일 MMORPG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게임 회사들이에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히트친 MMORPG만 해도 몇 개예요. NC소프트, 리니지, 리니지2, 뭐 아이온, 블레이드 앤 소울, 뭐 엄청 많죠. 자회사 하면 길드워, 길드워2도 있고, 넥슨, 옛날에 뭐 바람의 나라 일렌시아, 뭐 그다음에 2003년에 나왔는데 아직도 잘 나가는 메이플 스토리도 있고, 최근에 V4도 꽤 잘 나가고 있고, 넷마블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한 세븐나이츠도 있고, 리니지 2 레볼루션, 최근에 그 뭐 7개의 대제, 그것도 세계적으로 되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쏟아낼 정도로 너무 많아요. 지금 누락한 것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만 성공한 게임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잘 뜯어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양산형 게임이라는 욕을 가장 많이 들어먹고 있는 리니지 M이랑 리니지 2M이에요. 실제로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한테 야, 리니지 M 그거 양산형 게임 아니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절대 아니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 리니지 M이랑 리니지 2M은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거든요. 그 엄청난 동접자 수를 유지하는 서버 관리 능력, 끊기지 않는 심리스와 오픈월드, 굉장히 자유로운 프레임, 굉장히 게임성이 높은 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좋은 의미로 NC는 진짜 NC구나, 역시 NC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조금만 그 독창적이고 유저들이 이거 좀 신선한데? 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집어넣으면 우리나라 게임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EA, 뭐 블리자드 이런 데랑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겨룰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조그만 거를 집어넣어서 정말 성공한 게임이 뭐냐? 블레이드 앤 소울이에요. 저도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처음 나왔을 때 딱 했는데 그때 처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걸 진짜 NC가 만들었다고? 이거였어요. 굉장히 그때 유행하던 요소들은 다 때려박은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 적대적인 진영 간의 무제한 PK, 플레이어 킬, 인스턴스 전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 평범한 양산형 MMORPG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은 당시에 모든 MMORPG에서 지키던 역할 분담, 탱커, 힐러, 딜러, 이 분담을 되게 모호하게 해서 누구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임이 됐죠. 또
또 아까 그 말한 무제한 플레이어 킬 있잖아요.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고소가 초보를 막 학살해서 초보한테는 되게 게임이 재미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의상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옷만 벗으면 나를 공격을 못하게, 이런 것들도 만들었어요. 또 NC소프트가 그동안 진짜 신경을 안 쓰던 스토리에도 엄청 공을 들여가지고 게이머들이 최대한 게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인터넷에 보면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의 스토리를 가지고 토론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정도로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 시작하자마자 NC소프트에 지금까지 올렸던 그 모든 동접자 수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나중에 중국에 가서는 180만 동접자라는 어마어마한 대기록도 세웠죠. 블레이드 앤 소울의 성공 원인은 뭐예요? MMORPG에 성공하는 문법을 따르면서 그 안에 참신함을 집어넣은 거예요. 슈퍼마리오처럼요. 저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아시아급이 아니라 세계급으로 내놓는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계속 독창성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창성은 막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참신한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게 성공하면 되게 좋죠. 예를 들어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처음에 1인 개발 게임이에요. 출시할 때. 그거 혼자 만들었다고? 네, 이게 처음에 개발자가 지금은 이제 개발자들이 막 붙고 대기업도 이제 대기업한테 인수도 되고 이렇긴 했지만, 출시할 때는 혼자 만든 게임이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면 좋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좀 미안하지만 넥슨의 야생의 땅 듀랑고라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 듀랑고가 처음 출시됐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참신했거든요. 이게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공룡이 튀어나와서 공룡들 사이에서 맨주먹으로 살아남는 게임. 그래서 넥슨도 여기다 기대를 되게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의 게임 회사 최초일 거예요. 이 게임의 이름과 컨셉을 본따서 TV 예능 프로까지 만들 정도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개발 기간도 7년이나 걸린 이 게임, 서비스는 2년을 못 가서 서비스 종료를 했거든요. 이게 실패한 이유와 관련해서 제가 되게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일화가 있어요. 듀랑고를 이제 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개발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배가 고프면 장화도 먹을 수 있는 게임을 만들겠다. 그런 목표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넥슨은 그런 게임을 만들어냈어요. 여기 게임 아이템 설명 보시면 여기 장화에 식용 이렇게 써있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화를 왜 먹어? 그쵸.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장화를 먹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게임은 결국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듀랑고를 떠나갔다고 해요. 내가 게임을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젤다의 전설이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다면 물론 최상이죠. 하지만 그건 너무 어둡고 험난하고 성공 확률도 낮은 길이에요. 차라리 우리 회사들이 잘하는 거에다가 참신함을 담아서 내놓는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지금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만들 수 있는 거하고 지금 좋은 게임을 만들고 있냐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되게 좋아하던 어떤 만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작가 만화라서 이름을 밝히긴 좀 그런데, 여자 캐릭터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뭘로 구분하냐면 머리카락, 헤어스타일로 가지고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게임들이 약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게임들이 시스템이 대부분 비슷하고 과금 구조도 비슷하고 그 캐릭터 생긴 것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게임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양산형 게임이죠. 뭐 예를 들어 NC소프트 게임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는 리니지 2M을 보고 뭐야 이거 리니지 2M이 아니라 이건 리니지 M 리마스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그래픽이나 기술력만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런 게임 구조를 고집을 할까요? 결국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모바일 게임에 왜 돈을 써요? 강해지려고 돈을 쓰죠. 강해지는데 보통 게임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투자하거나 돈을 쓰거나.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 과금을 보면은 돈으로 시간을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문제는 한 발 더 나간다는 거예요. 돈으로 시간을 사는 수준이 아니라 돈을 쓰면 시간으로는 어떻게 해도 쫓아갈 수 없는 어떤 경지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돈을 쓰게, 거기에 진짜 수백 수천만 원씩 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지지만 그 돈을 못 쓰거나 안 쓸 사람들은 결국 이 게임이 재미없다고 느끼고 떠나게 돼요. 사람들이 왜 돈을 써서 세지려고 해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플레이어는 굳이 돈을 써서 계속 강해질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게임들은 대부분 5년 이내로 서비스를 중단을 하게 돼요.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계속 그 소수의 고인물들만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리니지 M이랑 리니지 2M이에요. 리니지 2M이 2019년 11월에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8개월 동안 그 매출 순위 1, 2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게임이에요. 2020년 1분기 기준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모바일 게임. 근데 이 게임의 다운로드 순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리니지 M은 구글에서 77위, 애플에서는 135위,
리니지 2M의 다운로드 순위는 아예 600이 밖이라서 집계도 안 돼요. 게임의 매출과 비교해서 이 유저들이 새로 유입되는 게 굉장히 작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북미 유럽 게이머들이 되게 깐깐한 게이머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게임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 게이머들의 수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들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는 거죠. 대형 게임 개발사의 개발자 출신이라는 사람이 웹툰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엄청난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소수의 목소리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게임이 계속 개발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품질이 저하돼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서 게임 산업이 몰락한 적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미 교훈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패키지 게임 시장의 몰락이에요. 19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굉장한 우리나라 패키지 게임의 전성기였어요. 왜 망했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그거 불법 복제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맞아요. 이 당시에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뭐 와레즈, 그 다음에 뭐 P2P 이런 프로그램들 나오면서 불법 복제가 굉장히 성행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그냥 게임의 몰락을 가속화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게임의 질 자체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전 시리즈, 지금 리메이크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거의 뭐 패키지 게임으로 보면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본 가서 몇만 장 팔 정도로. 근데 이 게임도 표절 시비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렸어요. 게임의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버그도 많았고요. 그리고 악튜러스 같은 게임도 지금에서는 추억 보정 받아서 명작이다 이러지만, 실제로 보면 막 시작하자마자 게임 캐릭터가 99레벨이어서 처음부터 키울 필요도 없고, 아니면은 뭐 서브 퀘스트 다 날라가고 아예 미완성된 게임을 팔 정도로, 이 정도로 게임의 질이 떨어졌었거든요. 게임 시장에 쐐기를 박은 게 뭐냐? 바로 마그나 카르타 사태예요. 아까 그 말한 창세기전이라는 게임을 만든 게임 개발사 소프트맥스에서 새롭게 출시하기로 한 대작 RPG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기대가 되게 몰렸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게임 수준이 되게 떨어져 가고 있는 와중에, 야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패키지 게임 시장을 살려줄 거다, 이런 기대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막상 출시되고 나니까 아예 게임을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버그가 너무 많아서 이 제작사가 초회판을 전량 리콜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게임 별명이 뭔지 아세요? 버그나 깔았다, 만들다 말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 정도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일본 게임이 수준이 높잖아요. 그게 어떻게 얘네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냐면, 미국 게임 산업이 순식간에 한번 망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타리 쇼크라고 해요. 이때 진짜 정말 모든 그래프가 다 하락을 하죠. 이때를 이제 일본 게임이 치고 올라왔고, 미국 게임 산업은 이걸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산업이라 할지라도 질적 저하를 방치하고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한순간에 고꾸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게임은 더 심각한 게 이제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전 세계의 게임 개발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요새는 중국 게임들이 또 엄청난 인기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 게임을 지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양산형 게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제 좀 인기를 끌었던 소녀전선 같은 게임만 해도 이 게임을 따라하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나올 정도였어요. 다들 아시는 블리자드 있죠? 자기네들 디아블로 M이라는 디아블로 모바일을 만드는데 이거를 중국 게임 회사에 외주를 줄 정도, 이 정도로 중국 게임 회사들이 무섭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중국 게임 회사들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과 전략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한 게임들을 많이 만들고 최대한 짧은 기간에 개발비를 뽑아내고 철수해버리자, 이런 전략을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전략이 똑같으면 사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중국 게임 회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엄청난 내수하고 그리고 그 자본력, 인력 이기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잘하는 것 중에 서는 그 참신함이 결국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이런 게임 회사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콘솔도 만들고 리듬 게임 같은 것도 만들고 계속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기만 한다면, 야 우리나라에 NC소프트 있다, 넷마블 있다, 넥슨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게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어쨌든 게임은 콘텐츠잖아요. 근데 사실 요새 콘텐츠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결국 우리나라의 카카오,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IT 기업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게임은 되게 또 좁기도 한데, 이 IT 플랫폼 사업은 정말 여기저기 모든 사업과 다 융합이 가능한 굉장히 넓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주가도 막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보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옵니다.